유튜브 링크를 걸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잘 이해 안 되는 것만 보면 되겠지? 좌표평 메뉴의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이렇게 구할 수 있는 이유를 물어보면 뭐라고 답을 하면 되겠어요? 그죠? 똘똘합은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야기하면 됩니다. 이렇게 이거 그냥 읽어보면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설명 따로 안 합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뭐 좀 애매하다, 궁금하다 이런 거 있으면 이렇게 스탑 해가지고 질문을 해야 됩니다. 질문 안 하면 계속 이래 넘어갑니다. 계속 문제도 질문이 없는 문제는 따로 안 다룹니다. 질문이 없는 문제는 계속 넘어갑니다. 첫 번째 문제니까 한번 이걸 제대로 해봅시다. 이 문제만 한번 제대로 풀어봅시다. 원래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에서 출발해가지고 해를 구하는 과정이거든? 그러면 문제를 이해한다는 건 조건을 이해한다는 거고, 그 조건을 제대로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문제를 효과적으로 풀이를 할 수 있겠죠. 문제 1번의 조건은 몇 가지가 있다고 보니, 두 가지? 그죠. 제가 보더라도 두 가지로 분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두 점 A, B에서 같은 거리에 있다는 조건. 첫 번째 조건. 그 다음에 이 직선 위에 있다는 조건. 이 두 번째 조건이라고 봅니다. 이런 문제를 풀이할 때, 대부분의 수학 문제를 풀이할 때는 크게 풀이 방법이 두 종류라고 보거든요. 크게 분류를 하면 대수적인 풀이 방법이 있을 거고, 기하적인 풀이 방법이 있을 거고, 그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다 능수능란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두 방법의 장단점이 너무 명확하거든. 대표적인 방법의 장점, 뭐가 있다고 봐요? 설마 못 구하는 게 없으려고. 대수적인 방법이 이제 편하게 이야기하면 식으로 조지는 거죠. 식으로 조지는 겁니다. 식으로 조지는 것의 장점은 못 구하는 게 없을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게 범용성이 뛰어납니다. 다수의 문제 상황에서 내가 이걸 딱 봤을 때, 이거 미지수가 두 개 나올 것 같아. 미지수 두 개로 문제 상황을 세팅했으면, 식 두 개만 찾으면, 그죠? 연립해가지고 해를 구할 수 있을 거잖아. 그런 접근으로, 뭐, 어떤 문제 상황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범용성이 뛰어난. 다만, 단점은 어떤 단점이 있을까? 그래, 계산을 하다 보면, 이게, 계산이 삐뚤어지면, 엉뚱한 답이 나오죠. 근데, 그게 삐뚤어졌다는 걸 인지를 못 합니다. 왜 그러냐면, 뭔가의 계산 결과 나온 것의 의미 파악이 안 되거든. 이 의미 부여가 안 되거든. 그래서 이게 이 의미를 알고 있으면 뭔가 잘못 나오면 이거 좀 이상한데라는 생각을 하겠지만 계산 결과 나온 식들의 의미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 뭐 잘못됐다는 게 인지가 잘 안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대수적 방법의 장점, 단점이 반대로 기하적 방법에서는 크로스 될 것 같거든요. 기하적 방법은 범용성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문제마다 생각해야 되는 기하학적 사실이 다릅니다. 적용해야 되는 게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기하학적 방법이 학생들의 수학적 역량을 키워주는 데는 유용합니다.
왜냐하면 문제 상황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방법을 선택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판단을 하는 걸 트레이닝 시키기가 기하적 방법이 훨씬 좋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건 어떻게 보면 창의성을 요하기 때문에 창의성도 이게 트레이닝을 하면 길러지거든. 그래서 그런 학생들의 수학적 역량을 키우기에는 기하적 방법이 좋고, 그 다음에 또 아까 대수적 방법에서의 단점이 그 중간중간에 나오는 결과물의 의미 파악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기하적 방법은 이게 시각화된 정보가 그림이 있기 때문에 문제의 전체적인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문제의 전체적인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고, 그 문제 상황에서 나오는 결과들의 의미도 시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문제 구조를 파악하는 데는 기하적 방법이 훨씬 뛰어나죠. 근데 학생들은 뭘 좋아할 것 같아요? 학생들은 기하적 방법을 좋아하나? 안 그렇던데. 다 식으로 조지던데. 학생들이 수학 문제를 풀 때는 대수적 방법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는 좀 기하적 방법을 많이 논의를 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1번도 기하적 방법으로 해결을 해본다 치면 자, 평면을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음, 점 A 8, 마이너스 7. 점 B는 12, 5. 두 점 A와 B에서 같은 거리에 있다는 첫 번째 조건을 만족하는 점들의 집합 뭐일 것 같아요? 그죠? AB의 수직 이등분선입니다. AB의 수직 이등분선. 이건 중요한 직선이니까 빨간색으로 이렇게. 이 AB의 수직 이등분선이 1번 조건을 만족하는 이유를 물어본다면 그래, 그래. 이 자취 위에 임의의 점을 잡더라도 어떤 점을 잡더라도 A까지 거리, B까지 거리를 생각하면 이 두 직각삼각형이 합동이니까 왜 합동이야? 그죠? SAS 합동이죠. SAS 합동입니다. SAS 합동이기 때문에 이 두 빗변의 길이가 같다와 같이 이유를 설명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을 만족하는 점들의 자취. 두 번째 조건을 만족하는 점들의 자취는 그냥 이 직선이지 뭐. 그지? 그러면 저 직선을 XY 절편이 좀 나타나게 해보면 3분의 X 더하기 2분의 3분의 Y는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래서 뭐 3, 2분의 3. 두 번째 조건을 만족하는 직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 다 만족하는 점은 그 두 자취의 교점이겠죠. 그래서 이 점의 좌표를 구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대수직 방법이 논리적이라고 봐요? 기하적 방법이 논리적이라고 봐요? 이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여러분들도 시험을 쳐보면
기하적 방법으로 했을 때는, 기하적 방법으로 했을 때는 뭔가 선생님들한테서 그 근거가 빈약하다와 같은 이야기를 종종 들을 수도 있어요. 근거가 빈약하다. 그런데 대수적 방법에 대해서는 그런 이야기를 잘 안 들을 가능성이 커요. 그냥 그 식 자체가 근거가 되는 거라. 금방 내가 했던 것도, 금방 내가 했던 것도, 기하적 방법은 어떻게 보면 답안을 쓸 때 자기가 그림을 그려서 그 그림으로부터 그 그림이 근거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나도 금방 해가지고 점이 여기서 만난다 했지만 사실은 요렇게 가다가 여기서 만날 수도 있는 거잖아. 그죠? 그럼 내가 그럼 그림을 그려가지고 여기서 만났다라고 하면 해점하는 선생님은 뭐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냐면 그건 너가 그렇게 그림을 그렸잖아. 네 그림이 근거가 되면 안 되지. 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래서 기하적 방법은 그 어떤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거에 좀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차피 이 점을 찾을 때는 연립해서 찾을 거니까. 그죠? 크게 뭐 신경 쓸 건 없겠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럼 중요한 건 금방 우리가 1번 문제를 풀었어요. 이 문제를 풀었는데, 이런 문제를 풀어서 답을 구하는 데에서 그치면 안 됩니다. 답을 구하는 데서 그치면 안 되고, 이 문제를 어떤 수학 문제를 풀더라도 교훈을 찾아야 됩니다. 교훈. 이 문제를 통해서 내가 뭘 배울 수 있는가? 교훈을 찾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다른 문제 풀이에도 적용할 수 있는 전략, 그런 것들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그걸 찾지 않는다면, 이, 요 문제 풀기 전과 후에 여러분들이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문제 한 몇 번 하면 풀 수 있을 것 같아. 한 1분 컷이시지 않을까? 그죠? 이거 1분 컷일 텐데, 그렇게 시간 투자해가지고 풀어봤자, 풀기 전과 후에 여러분들은 차이가 없습니다. 시간 낭비인 거죠, 시간 낭비. 그래서 뭔가 교훈을 찾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 이 사람 압니까? 폴리아. 유명하죠? 오, 폴리아를 알면 뭔가 그 애가 수준이 있어. 뭔가 달라 보이는데, 이름이. 폴리아 책이 여러분들 생기부에 적혀 있으면 수학을 하는 사람들은 뭔가 이 학생을 다르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수학자인데 평생 그 수학 교육학자로 더 유명하고 특히 문제 해결론 대표 저서가 그 How to Solve It? 어떻게 문제를 풀 것인가로 한국에 번역도 되어 있고 아무튼 근데 어떤 사람이 책을 쓸 때는 자기가 제일 중요하다 싶은 내용을 제일 앞에 넣겠죠. 그래야 이렇게 잘 풀릴 수 있겠지. 그죠? 앞에부터 확인하니까. 그래서 이분이 쓴 1단원 제목이 뭐냐면 일단은 The Pattern of Two Loss. 이 로시가 뭔가? 이 로시는 로크스의 그 복수형? 로크스는 수학에서 자취 이야기입니다. 자취. 이분이 패턴이라는 용어를 쓸 때는 언제냐면 법률성이 뛰어날 때 패턴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문제 해결 상황에서 써먹을 수 있는 전략,
그런 것들을 패턴이라 하거든. 그럼 여기에서는 어떤 전략을 소개하고 있는가? 플롯이라는 두 개의 자취라는 전략을 소개하고 있는 거죠. 금방 우리가 풀이한 문제에서 이 전략을 정확하게 적용한 겁니다. 두 개의 자취라는 전략을. 그러니까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크게 두 개로 쪼갠 다음에 첫 번째 조건을 만족하는 점들의 자취를 구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을 만족하는 점들의 자취를 구한 다음에 그 기점을 생각하면 첫 번째, 두 번째 조건 다 만족하는 해가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소개하는 거거든요. 그 중에서도 첫 번째 단원, geometric construction이 뭘 의미합니까? 네, 이건 수학에서 작도 의미합니다. 작도. construction은 작도. 눈금없는 자하고 컴퍼스로 하는. 그래서 예시들을, 어떤 예시들을 소개하고 있냐면, 이거가 중요한 말이라서, 이건 이제 잠깐 다른 이야기를 하면,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누가 한 이야기입니까? 네, 데카르트가 한 이야기입니다. 데카르트. 무슨 의미야? 이게 내가 풀었던 모든 문제가, 내가 풀었던 모든 문제가 뭐가 된다는 거야? 룰이, 규칙이 된다는 겁니다. 뭐 하는, 이후로 다른 문제들을 풀이할 때 도움이 되는 어떤 그런 룰이 된다는 이야기. 내가 학교에서 했었던 이야기하고 비슷한 이야기라고 보면 됩니다. 문제를 풀이하는데 그치면 안 되고, 이게 룰이 되게끔, 이게 룰이 되게끔 교훈을 찾아야 됩니다. 교훈을. 이것도 보자. 이건 무슨 의미니? 만약에 그 과학에서 내가 어떤 이론을, 원리를 발견했다면 그게 어디서부터 오는 거라고? 이게 대학교의 아주 기본이 되는 근본적인 대여섯 개의 그런 중요한 문제들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근데 이 문제는 어떤 문제라는 거야? 맥스웰 성공, 자, 이거 위치가 얘도 꾸미고 요 위치도 얘를 꾸미네. 근데 그 문제를 뭐라고 생각한대? 그 사람이 그 문제들을 풀이하는 과정을 전초라고 보는 겁니다. 왜 전초라고 보겠어? 그래. 이게 뭔가 그 문제 풀면서 고생을 많이 했나 보죠, 그죠? 씨름을 했겠지. 그렇게 씨름을 하고 고생을 했었던 그 대여섯 개의 중요한 문제들로부터 이 생각이 발전한다는, 그죠? 좋은 건 뭔가? 제가 사감, 사감 서다가 막 쉬는 시간에 애들 합강 앞에서 애들 만나면 어떤 애들은 쌤, 저 이번 시간에 수학 문제 30개나 풀었어요. 이런 말 할 때가 있거든. 그럼 저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야, 그거 시간 낭비야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한 시간에 30문제 정도 풀 정도의 문제는 그 시간 투자 안 해도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풀기 전과 후에 차이가 없는 것이. 근데 한 문제 갖고 씨름을 하면 전쟁과 같은 그런 씨름을 하면 그것은 그 사람을 발전시킬 수 있는 거지. 문제가 풀리건 안 풀리건. 안 풀리면 더 좋다고 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문제풀이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부분을 깨닫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
근데 씨름을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을 많이 깨닫게 됩니다.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구나. 그 씨름을 해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막 문제를 푸는데 미지수가 3개가 나왔어. 그러면 식을 3개를 찾으려고 용을 쓸 거잖아. 근데 식을 3개를 찾은 거야. 그래서 그 3개를 연립하려고 보니까 계속 돌고 돌아. 그런 씨름을 해본 애들은, 그런 씨름을 해본 애들은 안 해본 애들하고 다릅니다. 근데 씨름을 모르는 애들은 계속 돌고 돌면, 아, 내가 이거 연립한 방법이 잘못됐나? 다르게도 연립해보고, 이렇게도 연립해보고 하겠지만, 그런 씨름을 많이 해본 애들은 알고 있어. 뭐를 알고 있냐면, 내가 찾은 3개의 식 중에 이 2개는 같은 거구나.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 바로 걔는 리딩하는 방법을 다른 걸 시도하는 게 아니라 뭘 시도하겠어? 새로운 시도하는 시도를 하겠죠. 그건 씨름을 해본 애들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씨름을 해본 애들. 그래서 무려 데카르트가 이야기하는데 맞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수학 공부하면서 가슴속에 품고 있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투롯이라는 두 자취의 그런 패턴을 소개를 하는데 몇 가지 예제, 이 첫 번째 예시로 어떤 주어진 삼각형의 외접원을 어떻게 작도할 건가? 주어진 삼각형의 외접원을 작도하는 방법은 여러분도 알고 있죠? 외심 찾는 거잖아. 외접원의 중심을 찾는 거. 그두 개의 자취라는 패턴을 한번 적용해서 문제를 풀라고 보면 조건을 2개로 쪼개야 되는 거죠. 우리가 찾고자 하는 해가 만족해야 되는 조건은 사실은 ABC로부터 거리가 같은 점이잖아. 그런데 이제 2개로 쪼개야 되니까 A와 B로부터 거리가 같다. 그 다음에 BC로부터 거리가 같다. 이렇게 2개로 쪼개자는 거죠. 그럼 A와 B로부터 거리가 같은 점들의 집합. 뭐겠어? 그죠? 그래서 수직 이등분선을 그리는 겁니다. 수직 이등분선.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 BC로부터 거리가 같은 점들의 집합. BC의 수직 이등분선이니까 두 자취의 교점, 교집합. 이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한다. 라는 거죠. 이게 두 자취 패턴입니다. 두 자취 패턴. 뭐가 그렇게 웃겨? 보니까 내가 봤을 땐 혜민이가 계속 졸고 있는 것 같은데. 그치? 그게 재밌어서 웃는 거지. 음, 이 만약에 얘들아 이상한데? 어? 음? 그럼 이건 어떻게 되겠니? 점 A, 점 B, 직선 L. 두 점 AB와 직선 L로부터 거리가 같은 점은 어떻게 찾겠니? 이거 아니 아니 그 이거 이 점 뭐 예를 들어 이런 점 E까지 거리, B까지 거리, L까지 거리가 다 같은 점. 마찬가지로 조건을 2개로 쪼개면 일단 A와 B까지의 거리가 같다. 그 다음에 아무거나 AB 중에 아무거나 A와
직선 L 사이의 거리가 같다. 그것만 족하면 이제 B까지도 같을 거니까. 그렇게 쪼개면 A와 B까지의 거리가 같은 점들의 집합. 자취는 뭐겠어요? 수직 이등분선. 수직 이등분선. 그 다음에 점 B와 L까지 거리가 같은 포물선이죠, 포물선. 분명히 이해하겠습니다. 과제 했다 치고 수업합니다. 과제 했다 치고. 이거, 저, 포물선 정의는 저 나중에 기회에 나오잖아. 우리 학교 선생님은 막 그런 기하를 갖고 와서 수업해요. 좀 있으면 벡터도 할 거거든? 벡터도 갖고 와서 해요. 막 그렇게 해가지고 소문 내고 그러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지. 교육청에다가 막 국민신문고에 넣고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죠? 과제했다 치고 수업하는 겁니다. 과제의 그 정의와 활용 방법과 그런 영상을 이제 과제 제대로 한 애들은 알겠지. 그래서 점 A를 초점으로 갖고 직선 A를 준선으로 갖는 요런 포물선이 점 A와 직선 L 사이 거리가 같은 점들의 집합이에요. 그럼 이 교점이 뭐겠어? A까지 거리, B까지 거리도 같고 이 거리와 L까지 거리도 같은 그런 점이 되는 거거든. 그런 식으로 답을 찾는 게 이 툴롯이라는 전략입니다. 내접근도 얘들아, 삼각형의 내접근도. 내접원은 세 변까지 이르는 거리가 같은 점들의 집합, 점을 찾는 거잖아. 그지? 내접원의 중심 찾는 거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두 개의 조건으로 쪼개면 우선 이 변, 이 변까지 거리가 같은 점들의 집합이 뭐야? 그죠? 각 A의 이등분선이죠. 각 A의 이등분선입니다. 그 이유가 뭐니? 라고 물어보면 똑같이 해보면 되겠죠? 임의의 점을 잡아서 요 변까지 거리, 요 변까지 거리를 생각하면 이것 두 개가 같니? 네, 같은 이유가 뭐예요? 그죠? 이거 합동이죠. RHA 합동이죠. 그래서 각의 이등분선을 찾으면 된다. 마찬가지로 두 번째 조건을 만족하는 건 각비의 이등분선이라서 교점을 찾으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약간의 활용 버전. 요거를 한번 작도해 봅시다. 이게 두 평행선하고 두 평행선하고 그 사이에 어떤 점이 있는 거야. 근데 그 점을 지나면서 두 평행선에 접하는 원을 작도하는 문제입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무직선과 한 점으로부터 거리가 같은 점을 찾는 문제죠. 계속 변형 버전이다, 그지?
할 수 있지? 음? 뭔가 관상학적으로 봤을 때 알고 있는 관상. 점을 주어진 점을 P랑 그저 A랑 음, L 사이 거리가 같은 점이랑 M이랑 A 사이 거리가 같은 점을 두 개의 조건을 보고 이제 문제를 내는 거. 그러면 막 두 포물선을 아, 생각해야 되는 네. 거 아니야? 이게 포물선을 원뿔, 초점과 이 점들에서는 이 자취 위의 점들에서는 A까지 거리, L까지 거리가 다 같거든. 마찬가지로 초점, 준선 네. 여기도 다 같아. 그럼 이 교점에서 어, 이게 교점이 안 찾아지는구나. 그거라서 그렇다. 아무튼 교점에서 이게 A를 진하게 원 만들면 접할 수밖에 없거든. 하지만 이게 작도는 아니다. 눈금없는 자하고 컴파스로 해야 되거든. 어떻게 할 수 있겠어? 점과 L 한 사이 거리 중간에 같다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여기에서 아무 점이나 상관없이 그냥 수선을 하나 긋기만 해도 두 직선과의 교점이 생기니까 이 선분의 수직 이등분선을 그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평행한 점과 그러니까 조건을 두 개로 쪼개는 거지. 첫 번째 조건은 두 평행선에 접하는 원의 중심. 그러니까 결국 원의 중심 찾으면 끝나는 거잖아. 네. 그래서 두 평행선에 접하는 원의 중심의 자취를 우리가 금방 찾은 겁니다. 접하는 원의 중심. 이 빨간 선. 근데 이걸 찾으면 반지름도 나오잖아요. 그지? 이게 반지름이야. 반지름이 나오니까 점 A를, 그 다음 조건은 점 A를 지나야 돼. 점 A를 지나는 원의 중심은 자취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B로부터 A로 그지? A를 중심으로 하고 얘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을 그리면 그게 두 번째 조건을 만족하는 점들의 자취. 그럼 이 교점이 우리가 찾고자 하는 해가 되는 거죠. 두 자취의 교점. 그러면 이 점을 중심으로 하고 A를 진하게 원을 만들면 당연히 접하겠죠. 이렇게 됩니다. 아까 했던 것처럼 A를 초점, 이걸 준선, A를 초점, 얘를 준선 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겠죠. 아까 두 변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이 두 변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이 각의 이등분선이었잖아. 네. 그죠? 얘가 각의 이등분선 역할을 하는 거죠. 얘가. 이 문제 풀면 또 다른 문제를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 두 직선이 이게 평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 거냐? 평행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제 평생 어떻게 보면 연구를 해야 될 새싹들이기 때문에 연구 문제를 만드는 거에 중요성을 알아야 됩니다. 연구 문제. 그러니까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중요한 게 가치 있는 연구 문제를 만드는 거거든. 근데 대부분은 모방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문제에서 조건을 조금씩 바꾸면서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 나가는 거거든. 근데 폴리아 이런 사람 책에서는 분명히 가치 있는 문제들을 많이 다룰 텐데 그런 데서 조금씩 조건을 바꿔가면서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면 너무 좋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인 거지. 이번에는 두 직선이 평행이 아니야. 이렇게 평행이 아니야. 맞나? 그리고 한 점 A가 있어. 그럼 점 A를 지나면서 이 꼭지점을 O라 그럴까? 두 직선에 접하는 원을 어떻게 작도할 건가?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숙제입니다. 해보세요. 근데 이 그림을 보면 또 생각나는 게 뭐가 있냐면, 이 그림을 보면 또 생각나는 게, 점 A를 지나는 직선은 무수히 많잖아. 점 A를 지나는 직선은 무수히 많습니다. 그 직선과의 교점을 만약에 Q라 해볼까? 이렇게 무수히 많습니다. 무수히 많은데, 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삼각형 POQ의 넓이가 언제 최소가 될 건가? 그 다음에 둘레는 언제 최소가 될 건가? 그것도 한번 찾아봅시다. 왜 생각하지 않겠어? 그죠? 최대값은 존재하지 않죠? 이렇게 되고, 요렇게 되면 계속 커지잖아. 근데 계속 작아지다가 작아지다가 또 이렇게 되면 계속 커지잖아. 그러니까 여기 어딘가에 최소가 되는 데가 있다는 거지. 넓이건 둘레건. 그런데 이 문제를 풀다 보면 아까 처음에 낸 문제 있잖아. 점 A를 지나고 두 직선에 접하는 원하고 연결이 됩니다. 힌트를 주자면 그 연결고리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연결고리. 과제를 열심히 수행한 애들은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좋은 책을 접하는 김에 중요한 게 몇 개만 더 이야기합시다. 이것도 너무 중요한 전략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특히 어려운 문제를 풀 때 유용한 전략인데 특히 어려운 문제를 풀 때 그 문제가 풀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문제의 해결 방법은 여기에 조건이 있으면 여기에 구해야 되는 해가 있다 치자. 그럼 조건에서 해를 찾아가는 게 문제를 풀이하는 과정이잖아요. 근데 쉬운 문제면 이렇게 원샷에 찾아갈 수 있겠지만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접할 좀 어려운 문제들 같은 경우는 시행착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건에서 출발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안 돼. 이렇게 하니까 그것도 안 돼. 이렇게 해도 안 돼. 근데 그때 유용한 방법은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머릿속에 계속 인지를 하고 있어야 이렇게 안 될 것 같은 것도 구해야 되는 걸로 이렇게 끌고 갈 수가 있습니다. 목표를 인지하고 있어야. 근데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겠지만 어려운 문제는 어려운 문제는 이 조건과 해 사이에 거리가 너무 멉니다. 그래서 길을 찾아가는 게 너무 힘들거든.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은 뭐냐면 해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마중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 이 해를 구하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될까? 이걸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얘를 구하기 위해서는 또 뭘 알아야 될까? 이걸 생각하다 보면 점점 조건과 가까워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에서 출발해가지고 거꾸로 나아가다 보면 조건과의 연결고리를 발견할 수도 있거든. 그래서 이 방법은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사실은 거꾸로 풀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거꾸로 풀기. 일단 펜스부터 출발해서 문제 풀렸다고 생각해보자는 겁니다. 음, 그 중학생들 데리고 잠깐 수업을 해본 적이 있었는데 중학교 1학년 애들 작도 수업할 때 제일 힘들어. 작도 수업할 때. 작도 수업할 때 그러니까 어 아무도 힘들어 하는데 작도 수업할 때 이제 새로운 과제를 주면 애들이 공부를 좀 하는 애들도 거의 해결이 안 되더라고. 단순한 것도. 예를 들어 이런 것처럼 문제 한 점이 있을 때 접선 작도 해봐라. 라고 하면 애들 너무 힘들어. 대- 대부분의 애들은 자로 그냥 한 점에서만 만나게 요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되면 접선 아니에요? 이런 그러니까 작도 개념이 없는 거지. 그런 애들이 대부분인데 그렇게 어려워하는 애들한테 조금이라도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제가 힌트를 줄 때 무슨 말을 많이 하냐면 일단 완성품을 그려봐라. 일단 해를 그려놓고 그 그림에서 수학적 성질을 분석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 요렇게 이 접선이 그려졌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접선이 갖는 수학적 성질을 생각해 볼 수가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어요? 접선이 갖는 수학적 성질. 직각이다. 그 다음에 거리가 같다. 그러니까 접선의 길이가 같다는 거. 그 다음에 이게 이렇게 직각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 두 개의 자취 패턴으로 접근을 해봅시다. 두 개의 자취 패턴. 일단 접점을 찾는 거잖아. 접점만 찾으면 연결하면 되는 거니까. 접점을 찾는 건데 접점은 확실한 건 이 초록색 원 위에 있습니다. 초록색 원 위에 있어. 그런데 이게 수직이 되는 점들의 자취. 두 점으로부터 이렇게 수직이 되는, 수직이 되는 이 점들의 자취는 뭐야? 그죠? 이 두 점을 양 끝점으로 하는 원입니다, 원. 그래서 두 자취의 교점을 구하면 되는 거지. 근데 이 원을 생각하는 게 사실은 핵심인데, 이 원을 생각하려면 접선을 그려놔야 이게 성질이 인지가 되거든. 물론 똘똘한 애들은 머릿속으로 그리겠지만, 우리같이 평범한 학생들, 이게 그려놔야, 이제 시각적 정보까지 더 해놔야 훨씬 더 접근을 하기가 쉽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풀렸다고 보자. 흔히 말하는 거꾸로 풀기. 거꾸로 풀기의 예가 어떤 게 있냐면, 이 문제집은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 학생들이 푸는 문제집인데, 이 문제 상황을 한번 봅시다. 이 뭐냐면, 세 명이서, B랑 A, C, A 세 명이서 게임을 하는데, 그 게임의 룰이, 진 사람이, 예를 들어 우리 셋이서 게임을 해. 우리 셋이서 게임을 하는데,
하윤이가 100원을 갖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별이가 200원을 갖고 있어. 그럼 하윤이가 100원을 갖고 있고 별이가 200원을 갖고 있고 나 1000원을 갖고 있단 말이지. 그럼 내가 게임에서 지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하윤이한테는 100원을 주고 별이한테는 200원을 주고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처음에는 1라운드에서는 E가 졌어. 그래서 둘이한테 갖고 있는 돈만큼 줘. 2라운드에서는 H가 졌어. 둘이한테 줘. 마지막으로 3라운드에서는 A가 져서 둘이한테 주니까 3명 다 24달러씩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사이좋게 이제 그만 한 거지, 게임을. 그때 이 문제는 시작할 때 얼마씩 갖고 있었느냐, 이 문제입니다. 시작할 때 얼마씩 갖고 있었는가. 이런 식으로 시작할 때 X1, Y1, Z1 갖고 있었으면 처음에 E가 떴으니까 2Y1 되고 2Z1 되고 여기서는 Y1, Z1이 빠졌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24, 24, 24라고 해서 문제를 풀라고 풀지 말라고. 이렇게 풀지 말라고. 이렇게 풀지 말고 거꾸로 마지막 3라운드가 끝났을 때 24달러씩이었잖아. A가 졌는데 그러면 3라운드가 시작하기 전에 얼마였겠냐는 거야. A는 48이고 BC는 E랑 H는 12달러씩 갖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자기 갖고 있는 돈만큼 받았으니까 24달러가 됐겠지. 그럼 48, 12, 10이야. 그러면 또 2라운드 시작하기 전에는 또 얼마 갖고 있었을지 할 수 있겠지. 또 1라운드 시작하기 전에는 얼마 갖고 있을지 찾을 수 있을 거잖아. 이런 식의 해결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거꾸로 풀기나 같은 맥락의 전략이다. 쉬는 시간이네. 오늘 또 하나 더 있죠. 숙제 해오세요. 밥 먹으면서 친구들과 논의해가면서 밥 먹으면 맛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중에 봅시다.